싱크탱크는 지금 정책위원회하고 연구소 인력이 네. 지금 한 20인 가까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의원실 역량이 또 있긴 하죠. 네. 근데 옛날로 치면은 민노당하고 기준으로 보면은 민노당 때는 10명 국회의원에 그 의원실도 한 9명 되고 하니까 막 90명 정도 됐던 인력이 있던 거고 연구원 정책연구위원들 당 소속 정책연구위원만 해도 옛날 민노당에는 한 5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지금은 한 20명 조금 안 되는 그런 인력만 있고, 그 다음에 의원수도 6명으로 더 줄어 있으니까 그 연구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데, 그거는 당이 커져야지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그 진보 이렇게 연구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하고 이렇게 좀 연대해서 협업을 해가지고. 네, 그거는 구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인데 한번 그런 진보 아젠다를 기본적으로 또 요새는 보면은 워낙 집단지성이 해가지고 네.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상당히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내놓기보다 네네.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보 아젠다 박람회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우리 대표님이 해서 하면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걸 온라인으로도 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지금 그거를 목말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 많죠. 예. 그게 기존하고 다르게 정치든 사회운동이든 가져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뭐 SNS 이런 게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네. 누가 어디서 좋은 아이디어 내면은 퍼지는 건 뭐 삽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 오히려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좀 대중화시키고 이런 것만 잘하면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 문제가 심각한데 20대에서 좀 정의당의 지지가 좀 보입니까? 아직은 좀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 총선 때 좀 한번 또 많이 떨어졌다가 뭐 이제 이게 뭐 비례대표 논란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다시 조금 회복이 되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네. 외국에는 30대 때 캐머런이 당수가 되고 하더라도 이 친구의 정치 연루는 한 20년 이상 되더라고. 그렇죠.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다닐 때 다 전부 이렇게 정당에 소속돼가지고 네. 이 선거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당 정책 짬밥들이 보통들이 아니야. 네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김 대표께서는 오랫동안 그거를 네. 이게 99년도 그때는 몇 살입니까? 그때 만으로 29이었죠.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네. 아주 특이한 케이스. 그러니까 그런 경륜이 없는 친구들이 청년이라는 연령 가지고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뭐 이렇게 무늬만 청년 정책이고 이래 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네. 우리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혼자부터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 18세부터 이제 입당을 할 수 있으니까 고3은 넘어야지 이제 입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훨씬 더 낮춰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중학생들이 뭐 정당에 무슨 당원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무슨 범죄 조직에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젊은 청소년들도 자기가 어떤 정당에 몸담아보고 또 실망해서 나갔다가 다른 당도 가보고 그래서 타협하고 대화하고 이런 기술을 익히고 그 사회 문제에 대해 더 관심 갖고 하는 게 유권자 연령하고 상관없이 당원 가입 연령을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왜냐면은 당원으로서 뭐 투표야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당원으로서 당에 가입해서 정치라는 게 사회 구조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옆에서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막 그것을 막
무대뽀로 막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막 그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도 듣고 하면 저는 훨씬 더 저 청소년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맨날 학업에 찌들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임에 나와서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이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그 입장이 있구나. 그리고 뭐 정책 중에서 세금 정책만 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게 좋은지 세금을 더 걷는 게 좋은지 깎아주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것도 본인의 머리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그 학업에 찌드는 청소년들에게도 어떤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정당 가입 연령을 확 낮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정의당에서는 류호정, 장희영 의원 같은 경우에 아주 선전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21대 국회에서. 그렇지만 또 어떤 부분은 또 기존 세대와 충돌 모습도 보이고 하는데, 우리 김 대표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지 않겠나. 어떤 새로운 어떤 대안, 신구 세대 간의 교차뿐만 아니라 조화, 이런 부분에서 당장 정의당이 지금 닥친 문제 아닙니까? 네. 근데 유장 의원이 여하튼 특히 유호정 의원은 21대 비례대표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그렇죠. 했지만 이번 국감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여줬고. 예. 근데 다만 이제 논란이 계속 될 수 있거나 또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페미니즘 논쟁이거든요. 물론 그 조문 논란도 있긴 했지만. 네. 그래서 조문 논란 때문에 이제 감정의 상처를 받으신 분이 탈당해서 그 유호정 의원도 방송에 나가서 조금 그런 상처를 드렸다면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과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저는 이 페미니즘이나 성평등주의는 그 논란이 있더라도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여전히 한국 사회가 가부장적인 게 많고 성희롱, 성추행이라든가 이게 암암리에 문화적으로 막 그 성차별적 발언들이 있고 또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는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다만 왜 정의당이 그것만 하는 것처럼 비춰지느냐? 그거는 우리 당만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성평등, 그다음에 성차별 반대, 그 성평등 문화 이렇게 구축, 그다음에 뭐 피해자 보호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다른 당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해에 연루된 경우도 많고 본인들이 또 하나는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쟁점이 되니까 그것도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만 계속 막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번에 낙태죄 같은 거, 차별금지법 같은 거. 낙태죄는 솔직히 말하면은 낙태를 무슨 뭐 막 비밀스럽게 내가 해서 안 되는 범죄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인심을 했는데 참 고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렇게 여성들이 선택하는 거면 그게 죄가 돼가지고 막 여성들이 불법적인 낙태 시술 받고 이런 거를 막으려면은 이게 낙태가 죄가 아니게 해야 된다는 건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고 민주당도 그런 입장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게 좀 논란이 되니까 아무 입장 표명이 없어요. 그러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부랴부랴 뭐 만들었는데 여전히 낙태는 죄다. 이 규정은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임신 주수가 좀 뒤로 늘어났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우리는 세게 그 평평등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하는 것처럼 비치지만 다른 당이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이거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사에 전화 와서 물어보니까 숙고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표로 다 연결되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더라고. 논란이 되는 것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반대가 있다는 거거든요. 반대가 있지만 해야 될 일을 하라고 진보 세력을 집권을 맡긴 거 아닙니까? 기득권이나 기성 질서를 조금씩 계속 바꿔나가란다. 이렇게 파열을 내면서. 아이고, 2004년 민노당 초기에 그 국회 진출할 때, 한순간에 15%, 20%까지 뛰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의 지지라고 하는 거는 고정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를 잘 준비하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확 오를 수 있고, 어느 순간 잘못하면 확 내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제를 다듬고, 그 과감한 의제를 제시하고, 내부적으로는 단단하게, 그게 과감하게 단단하게, 밖으로는 과감하게, 안으로는 단단하게, 그런 뜻입니다. 슬로건이었어요. 예. 그래서 좀 과감한 정책을 계속 내려고 하고, 근데 이제 그걸 당을 끌고 가면서 내야 되니까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죠. 근데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정세에 대해서, 세금 부담에 대해서 가반 정도가 복지를 위한 거라면 오케이. 그렇더라니까요. 많이 바뀌어 있어요. 많이 지금. 바뀌었어요. 제가 봐도. 그 부분은. 네. 거기서 정의당 것도 많이 해온 건데. 그러니까요. 대부분 물어보면은 증세에 대해서 나는 찬성하는데 다른 사람이 반대할까봐 걱정이다. 그래서 그렇지 말고 당신 입장만 얘기해보라 그러고 나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국민들의 민도가 꽤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저는 이재명 기본소득 처음 나왔을 때 누가 그걸 찬성했겠습니까? 저게 무슨 똥따지 같은 소리야. 물론 저희는 물론 저희는 기본소득보다는 전국민 소득범위 낮다고 생각하고 훨씬 더 국민들한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산 규모도 그렇고 근데 여하튼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어려운 시대에 뭐라도 저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좋은 거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사람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의당은 좀 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 특히 2세대 그 다음에 3세대 청년 정치인들이 더 뭔가 이렇게 활약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거가 되려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지지율을 일단 올려놔야 국민들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지지율을 제 임기 중에 두 자릿수로 만드는 게 두 자릿수. 네. 지금은 5 내지 5%, 지금 한 3%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와서 이제 한 5에서 6%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자릿수는 너무 약한 공약이네. 10% 어우. 넘으면 된다는 거잖아. 99%도 두 자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그거는 조금 이렇게 너무 그한 거고 딱 제시를 해야지. 어쨌든 내년 제 임기 중반까지는 두 자릿수 지지율에 간다. 그게 좀 그 목표고요. 근데 그게 되면은 국회 의석은 변동이 없지만 6석 그대로지만 두 자릿수 지지율은 전국을 정의당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볼 수 있게 만드는, 눈치를 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수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힘이 생기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저렇게 되면 뺏기겠다 계속 우리 지지율을 우리가 좀 과감하게 나가야겠다. 마치 옛날에 2016년에 민주당이 다 죽어갈 때 우리 진보를 받아들여야지 산다 이러면서 탈원전 공약 받아들이고 노동시간 공약 단축 공약 받아들이고 증세 복지 공약 받아들이고 이게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럴 때처럼 정의당한테 이니셔티브를 뺏기지 않게 지지자를 더 뺏기지 않게 해서 과감하게 나오게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내적으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노당 초기에는 의원들도 많이 배출됐지만 지역에 이제 활동가라고 할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많고 당원들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당에 참여하는 당원들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당원들도 좀 연조가 많이 늘었어요.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청년은 적고. 근데 이제
중년 당원들도 이제 조금 움직이려고 하긴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 20년 가까이 이제 정당이 이제 국회 활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국회 중심으로 활동이 모든 게 다 너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 중심이니까 항상 보면은 여야 협상, 그 다음에 어떤 쟁점에 대한 입장 정도만이 중요하지, 밑에서 골간이 만들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예를 들면 위에는 어디 나도 그 부끄럽지 않은 굉장한 리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회찬, 심상정, 막 또 이정미, 신예, 이정미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뭐 숫자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사람들이 있는 건데 밑에는 허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조직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원외니까, 그러니까 중앙 싸움도 해야 되지만 제가 전국을 돌면서 조직을 다시 건설하는 다는 각오로 좀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권 대표 비서 때 권영길 대표가 그때 국회의원 한석도 없을 때 한 게 뭐냐면 10만 킬로 대장정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거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지역위원회 당원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막 연설하고 주민들 만나고 그럼 당원들이 같이 와가지고 막 우리 권영길 대표 왔다고 지난 대선 때 보셨죠? 뭐 그러면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당원들 모아서 뭐 힘 받고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고 막 사우나에서 주무시고 제가 깨우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뭐 그러면 낮에는 어떤 그 언론사 방문해서 시의회 방문해서 기자회견하고, 그래서 지방에서도 민노당에 관심 높이고, 그 와중에 이제 1인 2표 정당 명부제가 통과돼 가지고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막 이러면서 올라갔던 건데, 이번에도 제가 해야 될 일이 그 권영길 대표가 초기에 했던 그런 역할들을 포함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 조금씩 사람들이 붙고, 뭐 이거는 뭐 참 웃긴 얘기지만 웃기지만 웃기지 않은 얘기인데, 제가 저 지역위원회 이제 갈 때는 제가 당원들한테 직접 전화를 하려고 그래요. 모임에 나와달라. 그리고 저녁에 캠페인 같은 거 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든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이든 뭐 기타 등등 그 주민들한테 캠페인 하는데 같이 해달라. 내가 연설을 하겠다. 그럼 뭐 이래저래 이렇게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모였을 때 2022년 승리하려면 한 명의 구의원 만들어야 된다. 이 자리에서 한 명 만들고 이 사람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생활 책임져 줘야 된다. 제가 딱 그 얘기만 하고 돌아다닐 거거든요. 생활을 책임져야 된다.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된다. 그 구형되기 전까지. 그렇죠.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되면은 활동이 나오니까요. 예. 이 사람이 당선이 되려면은 그 뭔가 활동을 열심히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생계 유지하면서 할 수는 없다 이거지. 한계하면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그건 쉽지 않는 거네요. 한 사람 그걸 책임져준다는 게. 십시일반으로 다 책임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일부라도 책임져 줘야 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버텨서 그 될 수가 있는. 전국에 또 3인 선거구가 꽤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3등만 하면 되는. 이건 돌파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당이 강화되는 거고. 근데 지난 10몇 년 동안 사실은 그런 지역은 좀 방치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중앙 정치는 컸지만 또 밑에 진보 정당이 분열돼가지고. 맞습니다. 그게 아주 크죠. 상처도 있으니 그걸 그냥 서로 이렇게 외면하려 했지. 진보정당 성정의 그 두 번의 분당이 가장 큰.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쪽 뭐 다른 진보정당들도 어렵기는 저희보다 더 어려우니까 거기는. 근데 이제 저희 당에서는 어쨌든 정의당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좀 이렇게 단계를 좀 올라오려고 하고 있죠.